87세 이정호 할아버지가 3년째 가족의 방문 없이 혼자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전이 된 어느 날 밤, 사회복지사가 우연히 발견한 낡은 가방 속에서 무공훈장과 전쟁 사진이 나왔어요. 이정호? 정말 이정호 전우님이신가요? 우리가 25년 넘게 찾던 분이에요. 백골부대 전우회 회장의 충격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다고요? 30년이에요. 30년 넘게 찾았어요. 평범해 보였던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6.25 전쟁에서 8명의 동료를 구한 전설의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구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회의원이 무릎 꿇고 절한 85세 할아버지의 정체,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사연을 전할 수 있습니다. 철수야, 또 자식들 기다리나. 82세 김동철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룸메이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아니야, 그냥 바람 쐬고 있는 거야. 이정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해림요양원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군인처럼 정돈된 침대 정리를 하는 것이 일과였죠. 8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에는 여전히 군인의 기질이 남아 있었어요. 침대 모서리를 직각으로 맞추고 베개를 정확히 중앙에 놓는 모습을 보면 수십 년 전 군 생활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30세 사회복지사 조현숙이 식사 시간을 알려주었어요. 현숙은 요양원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는데 유독 이정호 할아버지를 신경 써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과 달리 이정호 할아버지는 가족들의 방문이 거의 없어 늘 혼자 식사를 하곤 했거든요. 고마운네 현숙아. 이정호 할아버지는 식당으로 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식당에서는 다른 어르신들이 주말을 맞아 찾아온 가족들과 함께 북적거리며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이정호 할아버지는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드시지 마시고 저랑 같이 드세요. 현숙이 이정호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어요. 현숙아, 너는 일하느라 바쁠 텐데 괜찮나? 괜찮아요.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제가 더 좋거든요. 현숙의 따뜻한 말에 이정호 할아버지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현숙은 이정호 할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유독 외로워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입소자들과 달리 명절에도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추석과 설날을 모두 요양원에서 보냈죠.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정호 할아버지를 고독한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현숙이 호기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건설 일을 좀 했지 뭐. 이정호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했죠. 자식들은 몇 명이세요? 셋이야, 아들 둘에 딸 하나. 그런데 다들 바쁘네. 이정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이정호 할아버지는 다시 창가 자리로 돌아갔어요. 창밖으로는 요양원 정원이 보였고 가끔 지나가는 차량들이 눈에 띄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 하나하나를 유심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올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김동철 할아버지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84세인 김할아버지는 이정호 할아버지와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였어요. 정호야, 너무 기다리지 마. 올 사람은 와. 김할아버지의 위로에 이정호 할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정호 할아버지는 혼자 앉아 식사를 했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70대 할머니가 딸과 손자와 함께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손자의 말에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지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내 자식들이 왜 안 올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정우 할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현숙이 그 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들 바쁜 거예요. 현숙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속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이정우 할아버지처럼 좋으신 분이 왜 이렇게 외로워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옆 침대의 김할아버지는 이미 깊게 잠들어 있었죠. 이정우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던 시절, 아내와 함께 자식들을 키우던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IMF 외환위기와 함께 무너져 내렸죠. 사업이 망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외로워졌고 결국 자식들이 번갈아 모시다가 요양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 또 그 꿈을 꾸었구나. 김동철 할아버지가 한밤중에 잠에서 깬 이정호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동료들을 구해야 해군대장이 죽어가고 있어. 이정호 할아버지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죠. 정호야, 진정해, 여기는 요양원이야. 김할아버지가 이정호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진정시켰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서서히 현실로 돌아왔어요. 미안해 동철아, 또 시끄럽게 했네. 괜찮아, 나도 가끔 그런 꿈 꿔. 김할아버지의 말에 이정호 할아버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사실 나도 6.25에 갔었거든. 김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군의관으로 3년간 복무했지. 이정호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도 그곳에 있었나? 응, 1952년부터 1955년까지 너는 언제 있었어? 나는 1951년부터 1954년까지 백골 부대에 있었어. 두 할아버지는 서로의 전쟁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군의관으로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이정호 할아버지는 전투 현장에서의 치열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 중에는 유독 1952년 백마고지 전투에 대한 내용이 많았어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 이정호 할아버지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분대가 중공군 매복 공격을 받았거든. 적들이 사방에서 포위해 왔어. 8명의 동료가 부상당해서 적진에 고립됐지. 김할아버지는 이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숨죽이며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김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뛰어들어갔어. 1명씩 업고 나왔지. 3명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행히 모두 살렸어. 이정호 할아버지의 담담한 말에 김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우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너는 영웅이네. 김할아버지의 말에 이정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웅이 무슨, 그냥 동료를 버릴 수 없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지금도 악몽을 꾸는 거야.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기억이 따라다녀. 이정호 할아버지는 전쟁 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때문에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것이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아내에게도 전쟁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죠. 왜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어? 김할아버지가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줘서 뭐해, 그냥 살고 싶었어. 이정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숙이 두 할아버지의 방을 찾았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옆방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고 하던데. 아,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했어. 이정호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현숙은 이정호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밝아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이정호 할아버지는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김할아버지가 이정호 할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정호야, 내가 그때 구한 동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글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야 전쟁 끝나고 각자 갈 길 갔으니까. 이정호 할아버지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 덕분에 살았다면 지금쯤 성공해서 잘 살고 있을 거야. 어쩌면 너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고. 설마 누가 나 같은 늙은이를 찾겠어. 이정호 할아버지는 자조적으로 웃었죠. 그날 저녁 이정호 할아버지는 오래된 가방을 꺼내보았습니다. 침대 밑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가방이었어요. 김할아버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자 이정호 할아버지가 말했죠. 전쟁 때 물건들이야 별거 아니야. 가방 안에는 색이 바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이정호 할아버지의 모습과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김할아버지는 그 사진들을 보며 감탄했죠. 우와, 정말 젊었구나. 이 사람들이 내가 구한 동료들이야. 맞아, 이게 우리 분대원들이야. 여기 있는 김태현, 박문식, 최병수가 내가 구한 사람들 중 일부야. 다들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서 만났지. 김할아버지는 그 이름들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이정호 할아버지는 다시 악몽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김할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덜 무서웠죠. 괜찮아, 정호야, 다 지난 일이야. 김할아버지의 위로가 이정호 할아버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승우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결국 호주로 이민을 가버렸죠. 58세가 된 지금도 변호사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둘째 딸 혜진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에 바빠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55세인 혜진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아버지를 자주 찾아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막내 아들 민수는 자신의 사업도 어려워져 부모님께 얼굴을 보이기 힘들어했어요. 51세인 민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정호 할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자식들이 떠나갔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지도 못했죠. 그날 오후 현숙이 이정호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 안부는 어떠세요? 글쎄 다들 바쁜가 봐. 연락이 없네. 이정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숙은 이정호 할아버지의 가족 상황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입소 당시 작성한 서류를 보니 자녀 3명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연락이 거의 되지 않았거든요. 승우는 호주에 있어서 시차 때문에 연락이 어려웠고 혜진과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양원비는 자동이체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소통은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이정호 할아버지는 가끔 창가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업만 잘했어도 자식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작은 목소리였지만 현숙이 들었어요. 현숙은 이정호 할아버지가 자신을 너무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할아버지도 이정호 할아버지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워했죠. 정호야, 넌 나쁜 아버지가 아니야. IMF 때 망한 사람이 어디 너 하나뿐이었겠어. 그래도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잖아. 이정호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을 탓했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시절에 이정호 할아버지는 지역에서 꽤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직원 50여 명을 거느린 중견기업의 사장으로 가족들에게는 든든한 가장이었죠. 승우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이었고 혜진은 좋은 조건의 결혼을 했으며 민수는 대학을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회사는 부채에 허덕이기 시작했고 결국 부도를 면치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물론 집까지 날리게 되었죠. 그때부터 가족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는 아버지에게 실망했고 혜진은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민수는 취업 걱정을 해야 했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결국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 것입니다. 현숙은 이정호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였던 분이 지금은 가족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지내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할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누구든 그런 상황이면 어려웠을 거예요. 현숙이 위로했지만 이정호 할아버지의 자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정호 할아버지는 김할아버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동철아, 나는 좋은 아버지였을까? 무슨 소리야, 너만큼 가족 생각하는 사람 본 적 없어. 밤마다 자식들 걱정하는 거 다 들었거든. 김할아버지의 말에 이정호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정전이에요. 갑작스럽게 요양원 전체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현숙이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뛰어다니며 입소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들 괜찮으세요? 현숙이 이정호 할아버지와 김동철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죠. 괜찮아, 현숙아, 우리는 어둠에 익숙해. 김할아버지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전쟁터에서는 이보다 더 깜깜했거든. 현숙은 손전등 불빛으로 방안을 살펴보며 두 할아버지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때 손전등 불빛이 침대 밑을 비쳤어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오래된 가방이 눈에 띄었죠. 할아버지, 저 가방은 뭐예요? 현숙이 호기심을 보이자 이정호 할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냥 옛날 물건들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현숙은 그 가방에서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어요. 평소 이정호 할아버지가 그 가방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가끔 혼자 있을 때 가방을 꺼내서 들여다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죠. 1시간 후 정전이 복구되었습니다. 현숙은 이정호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정호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보고 싶으면 봐도 돼. 김할아버지가 이정호 할아버지를 격려했습니다. 현숙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정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침대 밑에서 가방을 꺼냈어요. 가방은 오래되어 가죽이 낡아 있었지만 여전히 튼튼해 보였습니다. 가방을 열자 현숙의 눈이 커졌어요. 색이 바랜 흑백 사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죠. 군복을 입은 젊은 이정호 할아버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셨네요. 현숙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건 6.25 때 찍은 사진들이야. 이정호 할아버지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동료들이었어. 현숙은 사진 속 젊은 군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모두들 정말 어려 보였어요. 그런데 사진 밑에서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짝이는 금속으로 된 훈장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무공 훈장이야.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받은 거지. 이정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보다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숙이 가방을 더 뒤져보자 중요한 서류가 나왔어요. 국가유공자 보상금 미지급 통지서였습니다. 서류에는 1998년부터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이 이자와 함께 계산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정말 중요한 서류 같은데요. 뭐가 중요해? 어차피 받을 수도 없는 거야. 이정호 할아버지가 무관심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숙은 달랐어요. 이건 할아버지가 당연히 받으셔야 할 돈이에요. 왜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복잡하잖아, 그런 거. 이정호 할아버지는 귀찮다는 듯 말했죠. 현숙은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 서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에 대해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참전 용사들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다음 날 현숙은 관련 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에 대해 문의드려요. 6.25 전쟁 참전 용사신데 보상금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지만 절차가 복잡했어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담당자의 말에 현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혼자 처리하기 어려웠고 자녀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현숙은 이정호 할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시 작성한 연락처를 확인해봤죠. 큰아들 승우는 호주에 있어서 국제 전화를 해야 했고 둘째 딸 혜진과 막내 아들 민수의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현숙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가방에서 발견한 부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 백골부대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혹시 참전 용사회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인터넷으로 백골부대 전우회를 검색해봤습니다. 다행히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어요. 현숙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백골부대 전우회죠. 저희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 때문에 연락드려요. 어떤 할아버지신데요? 전우회 담당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정호라고 하시는데 1952년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하셨다고 해요. 담당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정호 정말 이정호 전우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왜 그러세요? 현숙이 궁금해하자 담당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25년 넘게 찾던 분이에요. 지금 당장 회장님께 연락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나이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백골부대 전우회 회장 이철민입니다. 정말 이정호 전우님을 찾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요양원에 계세요. 이철민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다고요. 이철민 회장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확실해요. 이정호 할아버지 맞으세요. 현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철민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25년이에요. 25년 넘게 찾았어요. 이철민 회장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호 전우는 우리 백골부대의 전설이에요. 1952년 백마고지 전투에서 8명의 동료를 혼자 힘으로 구출한 영웅이거든요. 현숙은 이정호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때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철민 회장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분대가 중공군의 매복 공격을 받았어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8명이 부상당해 고립됐죠. 누구도 구하러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정호 전우가 혼자 뛰어 들어간 거예요. 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한 명씩 업고 나왔어요. 3명은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는데 그분 덕분에 모두 살아 돌아왔죠. 이철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중에 김태현, 박문식, 최병수라는 분들이 계셨나요? 현숙이 가방에서 본 사진을 떠올리며 물었어요. 맞아요. 바로 그분들이에요. 김태현은 지금 국정감사위원장이고 박문식은 대기업 회장, 최병수는 대학병원 원장이에요. 모두 이정호 전우 덕분에 살아서 성공할 수 있었죠. 이철민 회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이정호 전우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연락처가 자주 바뀌고 전우회 모임에도 나오지 않아서 찾을 수 없었죠. 매년 그분을 기리며 정호 장학금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어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현숙은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정호 할아버지는 자신이 그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세요. 지금 요양원에서 혼자 지내고 계시거든요. 이철민 회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혼자요? 가족들은 어디 계신가요? 자녀분들이 계실 텐데. 이철민 회장이 궁금해했습니다.
3명의 자녀가 계신데 연락이 잘 안 돼요. 호주에 사시는 분도 있고 바빠서 못 오시는 것 같아요. 현숙의 설명에 이철민 회장은 안타까워했죠.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 영웅이 혼자 계시다니. 이철민 회장이 분개했습니다. 당장 전후회 비상회의를 소집하겠어요. 모든 전우들에게 알려야 해요. 이정호 전우를 찾았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전국 각지의 백골부대 전우들에게 긴급 연락이 돌았습니다. 이정호 전우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70대, 80대의 할아버지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흥분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정말 이정호야, 25년 넘게 찾던 그 이정호 말이야. 맞아, 요양원에 계신다는데 혼자 지내고 계시래.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가 당장 찾아가야 해. 전우들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젊은 TV 기자 강미선에게도 전해졌어요. 28세의 강미선은 사회부 기자로 일하며 의미 있는 스토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6.25 전쟁 영웅이 요양원에서 혼자 지낸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뉴스가 될 만했죠. 강미선은 더 깊이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가 구출한 8명의 행방을 추적해봤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죠. 김태현은 현재 국정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명한 국회의원이었고, 박문식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이었어요. 강미선은 김태현 국회의원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이정호라는 분을 아시나요? 6.25 전쟁 때 의원님을 구해주신 분인데. 김 의원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정호, 정말 이정호 선배님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김 의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년 넘게 찾던 은인이었거든요. 당장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찾아뵐게요. 김 의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박문식 회장에게도 같은 연락이 갔습니다. 이정호 그분을 찾으셨다고요. 박 회장은 회의 중이었는데 즉시 회의를 중단했어요.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78세의 박 회장이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최병수 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술 스케줄을 확인하던 중 연락을 받았어요. 이정호 선배님, 정말요?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원장은 당장 병원 일정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25년 넘게 찾던 은인을 드디어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그분이 혼자 요양원에 계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들은 각자 성공한 삶을 살면서도 평생 이정호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강미선은 이들의 반응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사람의 희생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꾼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그녀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다루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정호 할아버지를 찾았다고 전화드린 기자입니다. 강미선이 김태현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았어요. 김 의원은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죠. 선배님을 정말 찾으셨다고요. 김 의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해림 요양원에 계세요. 강미선이 확인해줬어요. 김 의원은 깊은 한숨을 쉬었죠. 25년이에요. 25년 동안 그분을 찾았어요. 국정감사 때마다 참전용사 지원 정책을 강화한 것도 모두 선배님 때문이었어요. 김 의원이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적의 총탄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정호 선배님이 저를 업고 뛰어나왔거든요. 그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지금 혼자 계세요. 가족들과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강미선의 말에 김 의원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 분이 혼자 계시다니. 당장 국가유공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어요. 한편 박문식 회장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78세의 박 회장은 여전히 건설회사를 이끌고 있었어요. 이정호 형님 정말 찾으셨다고요. 박 회장은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에게 잠시 나가 달라고 했죠. 강미선이 상황을 설명하자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형님이 혼자 계시다니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형님 덕분인데 당장 의료비며 생활비며 모든 걸 제가 책임지겠어요. 최병수 원장은 수술복을 벗고 강미선을 만났습니다. 77세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실력 있는 의사였어요. 이정호 형님을 찾으셨다고요. 원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 없었으면 제가 의사가 될 수도 없었어요. 전쟁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었는데 형님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원장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제가 직접 진료해드리겠어요. 세 사람은 모두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태현 의원은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연락했어요. 이정호 할아버지 건은 최우선으로 처리해주세요. 25년간 미지급된 보상금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계산해 주시고요. 박문식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최고급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24시간 간병 서비스도 준비해 비용은 신경 쓰지 말고 최고로 해 그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최병수 원장은 의료진 회의를 소집했어요. 6.25 전쟁 참전 용사 한 분을 모시게 될 거예요. 87세 고령이시고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해요. 최고의 치료진을 구성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정호 할아버지의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었죠. 큰아들 승우는 호주에 있어서 시차 때문에 연락이 어려웠고 둘째 딸 혜진과 막내 아들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현숙이 직접 나섰습니다. 혜진이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갔어요. 55세의 혜진은 이혼 후 혼자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또 요양원비 이야기인가요? 혜진이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현숙이 6.25 전쟁에서의 이정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죠.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면 왜 말씀 안 하셨겠어요? 혜진이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숙이 사진과 무공훈장을 보여주자 혜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구하신 분들이 지금 모두 성공하셨어요.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병원장이 되셨죠. 현숙의 설명에 혜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막내 민수에게도 찾아갔습니다. 51세의 민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에 연락을 피하고 있었죠. 사장님, 아버님에 대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또 돈 이야기인가요?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민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아니에요. 아버님이 전쟁 영웅이셨어요. 현숙이 설명하자 민수는 깜짝 놀랐죠. 정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현숙이 증거 자료를 보여주자 민수는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진이 호주에 있는 큰오빠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아버지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 승우는 58세로 호주에서 변호사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였어요. 뭔 소리야, 또 아버지 때문에 무슨 일 생겼어? 승우가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아니야, 오빠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영웅이셨대. 사람들 목숨을 구하셨고 그분들이 지금 모두 성공해서 아버지를 찾고 있어. 혜진의 설명을 들은 승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25년 동안 아버지에 대해 실망하고 원망했는데 이런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국 비상전우회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철민 회장이 백골부대 전우들에게 긴급 연락을 돌렸어요. 이정호 전우를 위한 특별작전을 계획해야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회의실에는 120명의 전우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이정호 할아버지의 영웅담을 들어본 사람들이었어요. 25년 만에 은인을 찾았으니 제대로 된 예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이철민 회장이 엄숙하게 말했죠. 단순히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는 건 안 됩니다. 한 전우가 의견을 냈어요. 이정호 전우 같은 분은 최고의 대우를 받으셔야 해요. 맞습니다. 최고급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24시간 전담 의료진도 배치해야 해요. 다른 전우가 동의했습니다. 김태현 의원이 나서서 말했어요.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25년간 미지급된 금액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일주일 안에 처리하겠어요. 박문식 회장도 손을 들었죠. 의료비와 생활비는 모두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최병수 원장이 덧붙였습니다. 전담 의료팀을 구성해서 선배님 건강을 최우선으로 돌보겠어요. 치매 진행을 늦추는 최신 치료법도 적용하고요. 전우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정호 전우가 외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철민 회장이 핵심을 짚었어요. 우리가 교대로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자. 매일 누군가는 곁에 있게 하는 거야. 전우들이 일제히 찬성했죠. 이정호 기념관도 만들어야 해요. 한 전우가 제안했습니다. 후세에 그분의 영웅적 행적을 전해야 하니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죠. 전우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강미선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심했어요. 잊혀진 영웅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이정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한편 이정호 할아버지의 자녀들도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승우는 호주에서의 모든 일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어요. 로펌 파트너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오겠다고 선언했죠. 혜진도 카페 운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간병을 도우면서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하고 싶었어요. 돈은 좀 부족하겠지만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민수는 사업을 안정화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회사가 잘 되면 경제적으로 아버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께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요양원에서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강원사 원장은 이정호 할아버지의 퇴소를 아쉬워하면서도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이런 분이 이런 대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우리 요양원의 영광이었어요. 다른 입소자들도 이정호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알고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외로워 보였던 이정호 할아버지가 전쟁 영웅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모두들 존경의 눈빛으로 이정호 할아버지를 바라봤죠. 현숙은 인수인계서를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의 생활 패턴, 좋아하는 음식,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새로운 곳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김동철 할아버지는 룸메이트를 잃는다는 아쉬움과 함께 친구의 행복을 축하했습니다. 정호야,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항상 함께 할 테니까. 이정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퇴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전 10시였어요. 드디어 퇴소 당일 토요일 오전이 되었습니다. 이철민 회장의 지휘하에 전국에서 온 120대의 차량이 해림 요양원 앞에 일렬로 도착했어요. 각 차량마다 태극기가 달려 있었고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 정장을 입고서 차에서 내렸죠. 김태현 의원과 박문식 회장, 최병수 원장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정장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선배님을 모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김 의원이 공손하게 보고했죠. 요양원 안에서는 이정호 할아버지가 퇴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숙이 할아버지의 옷을 정리해드리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고마운네, 현수가. 이정호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가 옆에서 도왔어요. 정호야, 넥타이 메어줄게.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자녀들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승우는 호주에서 긴급 귀국했고 혜진과 민수는 이른 아침부터 요양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승우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응 다 됐어. 그런데 뭐가 이렇게 큰 일인가? 이정호 할아버지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요양원 앞에 줄지어 선 120대의 차량이 보였거든요. 저게 다 뭔가? 이정호 할아버지가 놀라워했죠.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이철민 회장이 확성기를 들고 전우들에게 지시했어요. 모든 전우는 정렬해서 경례 자세로 대기하십니요. 우리의 영웅 이정호 전우를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120명의 할아버지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드디어 이정호 할아버지가 요양원 문을 나서는 순간이 왔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120명의 전우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어요. 경례. 웅장한 함성 소리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그 순간 온몸이 전율했어요. 87세의 노인이었지만 군인의 혼이 되살아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로 답했죠. 충성. 이정호 할아버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우들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만에 만난 영웅의 모습이었거든요. 김태현 의원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선배님 국가유공자 최고 등급 인정서와 25년간 미지급된 보상금을 전달드립니다. 의원이 공식 문서와 수표를 건네드렸죠. 박문식 회장이 다음으로 나섰어요. 형님, 새로운 거주지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24시간 간병 서비스와 최고급 시설을 마련했어요. 회장이 깊이 절하며 보고했습니다. 최병수 원장도 약속을 전했어요. 형님, 전담 의료진을 구성해서 24시간 건강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신 치료법으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겠어요. 이정호 할아버지의 자녀들도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승우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아들이 불효했습니다. 이제 평생 모시겠습니다. 혜진과 민수도 아버지를 껴안으며 말했죠. 아빠 사랑해요. 현숙이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진짜 영웅이 누구인지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인생의 스승이에요. 현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김동철 할아버지가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정호야,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항상 함께 할 테니까. 두 할아버지는 꼭 껴안으며 우정을 확인했죠. 이철민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이정호 전우님, 당신은 우리 8명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8명이 사회에 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당신 한 사람의 용기가 수천 명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앞으로 외롭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전우들이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죠. 120대 차량 행렬이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두 차량에는 태극기가 휘날렸고 이정호 할아버지는 두 번째 차량에 탔어요. 차창을 통해 손을 흔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거리 시민들이 모두 멈춰서 경의를 표했어요. 어린아이들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죠. 어떤 시민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영웅의 귀향이었어요. 새로운 거주지에 도착한 이정호 할아버지는 전우들과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채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록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이정호 할아버지가 새로운 집 정원에서 전우들,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에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영웅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하루였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